한겨울 눈보라가 멈추지 않던 날, 산골 과부 약초꾼 옥녀는 살기 위해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위 아래 동굴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숨소리가 들립니다. 다가가 보니 누더기를 뒤집어 쓴 정체 모를 노파한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는 누군가 일부러 숨기려 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옥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나치면 산다. 하지만 업고 내려가면 자신도 죽을 수 있다. 그런데 노파의 손을 잡는 순간 옥녀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낍니다. 이 손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노파를 찾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을 내놓으시오. 과연 옥년이 그날 동굴에서 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옥년의 인생을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요? 그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어느 산골 마을에 옥년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도 없던 옥년은 하루하루를 약초를 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여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온갖 소문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었던 터였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은 사흘째 그칠 줄을 몰랐고 산과 들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지요. 이런 날씨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옥년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곡식이라곤 좁쌀 한 대도 채 안 되었고 땔감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마을 한의원에서 급히 구해달라고 부탁한 당귀와 청궁을 캐지 못하면 당장 내일 끼니조차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이러다 얼어 죽겠구나. 옥년은 남편이 남긴 누더기 두루마기를 껴입고 약초 바구니를 등에 졌습니다. 손에는 작은 호미와 삽을 들었지요. 발에 신은 미투리는 여기저기 해져서 눈이 스며들었지만 달리 신을 신발이 없었던 터였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접어들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바람은 옥년의 뺨을 매섭게 핥히었고 눈은 속눈썹과 머리카락에 하얗게 얼어붙었지요. 손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지만 옥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한 시즌쯤 산을 오르자 익숙한 바위 틈이 보였습니다. 여름철이면 그곳에 귀한 약초들이 자라곤 했지요. 옥년은 눈을 헤치며 바위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눈 아래 얼어붙은 당귀뿌리가 몇 폭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캐가면 사흘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옥년은 얼어붙은 땅을 호미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곱아 펴지지도 않았고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지요. 그렇게 한참을 애쓴 끝에 겨우 약초 서너 뿌리를 캐낼 수 있었습니다. 바구니에 약초를 담으려던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 사람의 숨결이었지요. 옥년은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는 계속 들려왔고 그 소리는 바위 아래쪽에서 나는 듯 했습니다. 옥년은 조심스럽게 바위를 돌아 내려갔습니다. 눈은 허벅지까지 빠질 만큼 깊이 쌓여 있었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지요. 그렇게 몇 걸음 내려가자 작은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한 노파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옥년은 숨이 멎을 듯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노파의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얼굴과 손발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숨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미약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옥녀는 급히 다가가 노파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노파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을 뜨지는 못했지요. 옥녀는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노파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옥년의 눈에 이상한 점이 들어왔습니다. 노파가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자세히 보니 원래는 상당히 좋은 비단옷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비록 찢어지고 더러워졌지만 옷감의 질과 바느질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어찌 이런 곳에? 동굴 바닥에는 발자국이 여러 찍혀 있었고 입구에는 누군가 일부러 눈을 쌓아 올린 듯한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이건 일부러 여기 버린 것이로구나. 옥년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군가 이 노파를 이 깊은 산속 동굴에 버리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이 혹독한 겨울에 말이지요. 옥년은 노파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아직 완전히 얼어붙지는 않았습니다. 맥박도 미약하나마 뛰고 있었지요. 아직 살아계시긴 하구나. 하지만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노파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니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코와 이마의 생김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분명 미인이었을 터였지요. 손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굳은 살이 거의 없는 고운 손이었습니다. 평생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양반과 부인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옥녀는 동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해가 지면 기온은 더욱 떨어질 것이고 산길은 더욱 위험해질 터였습니다. 내가 혼자 내려가기도 빠듯한데 노파를 데리고 내려간다 해도 문제였습니다. 옥년의 움막은 좁고 누추했으며 먹을 것도 땔감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여기 두고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나으려나.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과연 이 깊은 산속까지 노파를 구하러 올까요? 옥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물. 노파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은 뜨지 못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옥년은 황급히 품속에서 물병을 꺼내 노파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노파는 간신히 물 몇 모금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의식을 잃었지요. 옥년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옥년은 동굴 입구에 주저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노파를 그대로 두고 가면 자신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라면 이 눈보라 속에서도 어떻게든 산을 내려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노파는 틀림없이 죽을 터였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오늘 밤 안에 말입니다. 반대로 노파를 업고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거운 짐을 진 채 이 험한 산길을 눈보라를 뚫고 내려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자칫하면 둘 다 눈길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거지? 옥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빠듯한 처지에 남의 목숨까지 걱정하고 있다니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 바위에 깔렸던 날 말입니다. 옥년은 남편을 업고 마을로 내려와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결국 남편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옥년은 맹세했었습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하거든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맹세를 지금 깨야 할까요? 옥녀는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의 얼굴은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지요. 나도 한때는 버려진 사람이었으니까. 옥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파에게 다가가 등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없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옥녀는 노파를 등에 업었습니다. 노파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래도 옥년의 가냘픈 몸에는 상당한 무게였지요. 약초 바구니는 동굴 안에 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구니 속 약초가 사흘치 양식이 될 수 있었지만 옥년은 미련 없이 포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가 봅시다. 옥년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눈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빠졌고 바람은 두 사람을 쓰러뜨리려는 듯 거세게 불어댔습니다. 몇 걸음 가지 않아 옥년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하루 종일 산을 헤맨 데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 탓에 기력이 바닥난 상태였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옥년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옥년의 눈앞에 익숙한 소나무가 보였습니다. 마을까지 절반쯤 온 것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옥년의 발이 눈에 덮인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옥년은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노파의 무게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 없었지요. 옥년은 그대로 눈 속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노파도 함께 눈 위로 굴러떨어졌지요. 옥년은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손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눈꺼풀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옥년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 누가 쓰러져 있다. 멀리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마을의 사냥꾼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눈 속에 쓰러진 두 사람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와 옥년과 노파를 번갈아 업어 마을로 데려갔지요. 옥년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자신의 움막 아니었습니다. 저 할머니는요? 저기 누워 계십니다. 아직 깨어나지는 못하셨지만 숨은 붙어 계십니다. 옥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목숨은 건진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노파가 깨어났습니다. 노파는 눈을 뜨자마자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옥년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년은 노파에게 미움을 떠먹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체 어찌된 일이십니까? 어떻게 그 깊은 산속 동굴에 계셨습니까? 노파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본래 한양의 양반가 마님이었습니다. 노파의 이름은 박씨였습니다. 남편은 진사를 지낸 선비였고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2년 전에는 아들마저 병으로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니 며느리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원래부터 박 씨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꽉 쥐고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겉으로나마 효도하는 척했습니다. 남편이 죽자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집안의 재산 목록을 달라고 했고 박 씨가 거부하자 온갖 구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방도 창고로 옮겨버렸습니다. 하인들에게도 저를 함부로 대하라고 시켰지요. 박 씨는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낳은 손자가 있었고 그 아이만이라도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악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관가에 저를 고발했습니다. 제가 집안의 재물을 훔쳐 몰래 친정으로 빼돌렸다고 말입니다.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미리 증인들을 매수해 두었고 조작된 증거까지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요. 박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도둑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한겨울의 말입니다. 며느리는 박 씨를 집에서 내쫓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하인 둘을 시켜 박 씨를 깊은 산속까지 끌고 가서 버리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녀는 노파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이제 괜찮으십니다. 제가 계속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미 충분히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옥녀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실 곳이 어디 있으십니까? 여기 계시면서 몸을 추스르십시오. 옥녀는 자신의 마지막 식량까지 꺼내어 노파에게 먹였습니다. 박 씨는 그런 옥년을 보며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옥년의 움막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모녀보다도 깊은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 씨가 옥년의 움막에 머문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박 씨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몸이 약했습니다. 옥년은 산에서 캐온 약초로 탕약을 달여 박 씨에게 먹였지요. 박 씨는 그런 옥년의 정성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옥년아, 너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이 있구나. 옥년은 밥을 짓다 말고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머니?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아직 다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내가 산에 버려진 것은 단순히 재산 때문만이 아니었단다. 박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정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 씨는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며느리를 불러 꾸짖었다고 했지요. 그때 며느리가 이상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기 남편, 그러니까 내 아들이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옥녀는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내 아들을 독살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를 협박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누설하면 손자까지 해칠 거라고 말입니다. 박 씨는 손자를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재산 목록을 넘겨주고 온갖 구박을 참으며 지냈던 것이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나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언젠가 진실을 밝힐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도둑 누명을 씌우고 산속에 버려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죽으면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며느리는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그럼 손자분은 어찌 되신 겁니까? 박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아이가 걱정이구나. 그 악독한 계집의 손에 자라고 있을 텐데. 옥녀는 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관가에 고발하셔야지요.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단다. 며느리는 철저하게 준비했고 모든 증인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았단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미친 노파의 헛소리로 치부될 뿐이지. 그래도 게다가 며느리가 손자를 해칠까봐 두렵구나. 그 아이만은 지켜야 해. 옥녀는 안타까웠지만 박 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박 씨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고 움막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깁고 음식을 만들고 옥년이 캐온 약초를 손질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옥년이 산에서 돌아오자 박 씨가 무언가를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엇을 만드십니까? 내 옷이 너무 해져서 새 옷을 지어주려고 한다. 박 씨는 옥년의 낡은 치마를 떼어내어 정성스럽게 새 치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옥년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너는 나를 살려주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노파 한 명을 찾고 있다고 했지요. 집에서 도망친 늙은 종년인데 혹시 이 근처에서 본 적 없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안악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늙은 여자라면 옥년이네 움막에 한 분 계시긴 하던데요. 사내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집이 어디요? 이틀 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옥년이 산에서 약초를 캐고 돌아오는데 움막 앞에 낯선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옥년은 불길한 예감에 걸음을 재촉했지요. 누구십니까? 사내들은 옥년을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집 주인이요? 우리는 한양에서 왔소. 우리 집에서 도망친 종년을 찾고 있는데 이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옥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종년이라니 박 씨 할머니를 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계신 분은 종이 아니라 양반가 마님이십니다. 사내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양반가 마님? 웃기는 소리 마시오. 그녀는 우리 주인 댁 재산을 훔쳐 달아난 도둑 종년이요. 어서 내놓으시오. 사내들이 움막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옥년이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할머니는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옥년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옥년은 그대로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움막 안에서는 박 씨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박 씨를 발견하고는 거친 손으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찾았다. 인연이 맞소. 놓아주시오. 나는 도둑이 아니오. 박 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내들은 박 씨를 질질 끌고 나왔지요. 옥년은 급히 일어나 사내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분은 정말 양반가 마님이십니다. 며느리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쫓겨나신 분이라고요. 사내 하나가 옥년을 노려보았습니다. 주제넘게 나서지 마시오. 이년은 도둑질한 죄로 관가에 고발된 몸이요. 우리는 주인 명령대로 데려가는 것뿐이요. 거짓말입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란 소리를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옥년을 도와준 사냥꾼 철수도 있었지요. 무슨 일이요? 옥년은 철수를 보고 외쳤습니다. 철수 아저씨, 이 사람들이 할머니를 억지로 데려가려 합니다. 철수가 사내들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요? 그 노인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시오? 사내들은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년은 우리 주인 댁에서 재물을 훔쳐 달아난 도둑 종년이요. 관가에도 이미 고발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데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년치고는 옷과 말씨가 예사롭지 않던데요. 게다가 손을 보니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양반 마님의 손이던데요. 사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끄럽소. 당신네가 무슨 상관이요. 그때 사내 하나가 허리춤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구먼. 인연을 죽여서라도 데려가겠소. 마을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칼날이 석양빛을 받아 번쩍이며 위협적으로 빛났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수가 낫을 번쩍 들어 올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감히 우리 마을에서 칼을 휘두르겠다는 거요? 목숨이 아까우면 당장 그 칼을 내려놓으시오. 사람을 해치면 당신네도 관가에 끌려가 목이 달아날 것이오. 사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나서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때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양반가 마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모함으로 집에서 쫓겨났고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지요.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제 재산을 빼앗고 저를 없애려 한 것입니다. 부디 저를 믿어주십시오. 사내들이 다시 박 씨를 끌고 가려 하자 옥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관가로 갑시다. 거기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요. 맞소. 관가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지요. 사내들은 난처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관가에 가면 일이 복잡해질 것이 뻔했던 것이지요. 당신네가 무슨 상관이요? 이건 우리 집안 일이요. 하지만 옥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관가에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옥년은 박 씨를 모시고 관가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몇몇이 함께 나섰습니다. 철수를 비롯해 옥년을 평소 좋게 보던 이들이었지요. 며느리가 보낸 사내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옥년은 북을 쳤습니다. 신문고를 울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지요. 잠시 후 관속들이 나와 일행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며느리와 그녀의 일가들이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운 비단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저것이 우리 집 종년입니다. 재물을 훔쳐 달아났던 것을 겨우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박 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보자 온몸을 떨었습니다. 곧 사또가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관리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지요. 누가 북을 쳤느냐? 옥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녀가 쳤습니다. 사또님. 사또가 옥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이 있어 북을 쳤느냐? 옥년은 무릎을 꿇고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님, 소녀는 산골의 가난한 과부입니다. 지난 한겨울에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동굴에 버려진 노파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옥년은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노파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발견되었는지, 어떻게 산을 내려왔는지, 그리고 노파에게서 들은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지요. 노파께서는 본래 양반가 마님이셨으나 며느리의 모함으로 집에서 쫓겨나 산에 버려지셨다고 하십니다. 며느리가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일부러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것은 우리 집 종년입니다. 재물을 훔치고 달아난 도둑이라고요.
사또가 손을 들어 며느리를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내 말은 나중에 듣겠다. 사또가 다시 옥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했구나. 그런데 증거가 있느냐? 옥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라. 무엇을 증거로 내세울 수 있을까요? 그때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님, 소녀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박 씨는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제 남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재산 분배 문서입니다. 남편께서는 집안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가 아닌 손자에게 물려주고 제가 그것을 관리하도록 유언하셨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문서에는 분명히 박 씨의 남편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증인들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조작된 문서라고요. 하지만 사또는 며느리의 말을 무시하고 관속에게 명했습니다. 이 문서의 증인들을 모두 찾아오너라. 그리고 이 집안의 재산 내역도 조사하라. 며느리는 점점 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옥년은 조금씩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사또가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정말 이 집안의 시어머니가 맞느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또님. 소녀는 20년 넘게 이 집안의 마님으로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모두 아는 일입니다. 사또는 며느리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종년이라 속인 것이냐?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또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 늙은 것이 정말 재물을 훔쳐 달아났다고요. 하지만 사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일단 너희는 모두 관아에 머물러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나가지 못한다. 사흘 동안 관가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박 씨가 제출한 문서의 증인들이 하나둘 불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문서가 진짜라고 증언했지요. 박 씨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증인들을 매수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관가의 눈이 너무 엄격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집안의 재산 내역이 조사되었습니다. 관속들이 한양의 그 집으로 가서 재산을 샅샅이 뒤졌지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쫓아낸 뒤 집안의 귀중품들을 몰래 팔아치웠습니다. 그 돈으로 정부와 사치를 일삼았던 것이지요. 심지어 남편의 제사를 지내지도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가 박 씨의 친정 식구들에게 거짓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 씨가 병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덕분에 박 씨의 친정에서는 이미 장례까지 치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 즉 며느리의 남편이 죽기 전 먹었던 약을 조사한 결과 그 안에서 독초 성분이 발견된 것입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남편을 독살했다는 증거였지요. 나흘째 되는 날 사또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옥년과 박 씨, 며느리와 그 일가,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모였지요. 사또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가 숨을 죽이고 사또의 말을 기다렸지요. 박 씨는 이 집안의 정당한 시어머니이며 며느리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쫓겨난 것이 분명하다. 사또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노려보며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지요. 며느리 김씨, 내 죄를 아느냐?
사또의 호통에 관아가 떨렸습니다. 내 놈은 시어머니를 모함하고 재산을 불법으로 빼돌렸으며 심지어 남편을 독살한 살인범이다. 천인공노할 대역죄인이로다. 관아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분노로 웅성거렸지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손을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 살해죄로 차명에 처한다. 관아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땅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 애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전에 곤장 80대를 맞을 것이며 재산은 모두 박 씨에게 돌려주어라.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억울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곤장을 맞는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하나, 둘, 셋. 80대를 모두 맞고 나자 며느리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김 씨를 산속에 버리라 명령한 하인들도 각각 곤장 50대에 처한다. 하인들도 끌려나가 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관아를 가득 채웠지요. 사또는 다시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집으로 돌아가 정당한 주인으로서 살아라. 손자도 박 씨가 직접 양육하도록 하라.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또는 이번에는 옥년을 불렀습니다. 과부 옥년 앞으로 나오거라. 옥년은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네, 사또님. 사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박 씨를 구하고 억울한 일을 밝히는데 큰 공을 세웠다. 목숨을 걸고 노파를 구한 내 용기와 진실을 밝히려 한 내 정의로움은 본받을 만하다. 사또는 관속에게 명했습니다. 옥년에게 쌀 10섬과 무명 10필 그리고 은자 10냥을 하사하라. 옥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쌀 10섬이라면 1년은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고 은자 10냥이면 작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님. 과분한 은혜이옵니다. 사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행실에는 반드시 복이 따르는 법이다. 앞으로도 그 선한 마음을 잃지 말거라. 판결이 끝나고 모두 관아를 나섰습니다. 박 씨는 옥년의 손을 꼭 잡았지요. 옥년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억울하게 죽었을 거야. 그 악독한 며느리는 아무 벌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말이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옥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은혜를 갚으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반드시 너에게 보답할 것이다. 판결이 난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박 씨는 한양의 집으로 돌아갔고 옥년은 다시 산골 움막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관가에서 받은 쌀과 무명, 은자 덕분에 당분간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아침 옥년이 약초를 캐러 나가려는데 움막 앞에 화려한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박 씨가 내렸지요. 할머니, 어찌 이렇게 오셨습니까? 옥년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박 씨는 옥년을 보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옥년아, 할미가 너를 데리러 왔단다. 저를요?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박 씨는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양으로 가자꾸나. 너를 내 양녀로 삼고 싶구나. 옥년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양녀라니 그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지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같은 천한 과부를 양녀로 삼으신다니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하다니 무슨 소리냐? 너는 이 할미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다. 게다가 너처럼 착하고 현명하며 용감한 아이를 어디서 찾겠느냐? 하지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차디찬 동굴에서 죽었을 것이고 그 악독한 며느리는 아무 벌도 받지 않았을 게다. 손자도 그 악녀의 손에서 자랐을 것이고 말이지. 내가 나를 살렸고 진실을 밝혔고 내 손자를 구했단다. 박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손자가 하나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다.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집안을 돌보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너였으면 좋겠구나. 옥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 씨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던 것입니다. 할머니, 이리 오너라. 박 씨는 옥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옥년도 박 씨를 안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저는 재산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할머니 곁에서 모시고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박 씨는 옥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착한 것. 그래, 그러면 재산은 나중 일이고 우선 한양으로 가서 함께 살자꾸나. 옥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는 옥년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간단한 짐을 챙기도록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옥년이 한양으로 간다는 소식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옥년아, 잘 되었구나. 착하게 살더니 복을 받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옥년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며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특히 옥년을 구해준 사냥꾼 철수에게는 특별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철수 아저씨, 그날 아저씨께서 저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와 할머니는 모두 얼어 죽었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철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별 말씀을.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한양 가서 잘 지내시오. 옥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박 씨도 함께 가마에 올랐지요. 자, 이제 가자꾸나.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옥년은 가마 안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작고 누추했던 움막이 정든 산골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지요. 가마는 사흘을 달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의 집은 한양 한복판에 있는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옥년은 그 큰 집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할머니, 정말 이 큰 집이 할머니 댁이십니까? 그렇단다. 이제는 너의 집이기도 하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어린 손자가 달려왔습니다. 박 씨는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분이 내 고모님이시단다. 앞으로 잘 모셔야 한다. 어린 손자는 옥년을 보며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고모님, 안녕하십니까? 옥년은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구나, 얘야. 박 씨는 옥년에게 넓은 방을 내주고 하인들에게 옥년을 잘 모시라고 명했습니다. 옥년은 꿈만 같았지요. 며칠 뒤 박 씨는 옥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옥년아, 이제부터 너에게 글을 가르쳐 주마. 그리고 셈법과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법도 가르쳐 줄 게다. 할머니,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것을 배워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너는 이제 이 집안의 일원이란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이지. 박 씨는 옥년에게 정성껏 글과 셈을 가르쳤습니다. 옥년은 총명했고 배우려는 의지도 강했지요. 1년쯤 지나자 어지간한 글은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옥년에게 집안 살림을 맡겼습니다.
옥녀는 하인들을 다스리고 곡간을 관리하며 손자를 돌보았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옥녀는 산에서 약초를 캐던 경험을 살려 집안 사람들이 아프면 약초를 다려주었습니다. 그 솜씨가 점점 뛰어나져서 이웃 사람들까지 찾아올 정도가 되었지요. 옥년의 약초 솜씨는 더욱 유명해져서 한양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공짜로 약을 지어주었고 부자들에게는 적당한 값을 받아 집안 살림에 보탰지요. 박 씨는 옥년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옥년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할미는 정말 기쁘구나. 할머니 덕분입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옥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문서 하나를 내밀었지요. 이건 집안 재산의 절반을 내게 물려주는 문서란다. 옥년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할머니,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단호했습니다. 옥년아, 너는 내 목숨의 은인이고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운 1등 공신이다.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란다. 하지만 손자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에게도 절반을 물려줄 게다. 너와 손자가 함께 이 집안을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옥년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편안한 노년을 보내다가 어느 봄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옥년과 손자는 박 씨의 임종을 지켰지요. 할머니, 편히 가십시오. 옥년은 박 씨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씨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옥년에게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옥년아,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단다. 고맙다. 박 씨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옥년은 박 씨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열심히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을 공짜로 지어주고 끼니를 굶는 이들에게는 쌀을 나눠주었지요. 옥년의 나이 40이 되었을 무렵 사람들은 옥년을 자비로운 의원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된 것이지요. 어느 날 옥년은 문득 옛날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동굴에서 발견한 노파를 외면하지 않고 업고 내려왔던 그날 말입니다. 만약 그날 노파를 두고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파는 죽었을 것이고 옥년은 여전히 산골의 가난한 과부로 살았겠지요. 하지만 옥년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노파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옥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날 저녁 옥년은 손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얘야, 할미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단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모님?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단다. 그럴 때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지.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이것만은 잊지 마라. 손자는 그렇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모님. 옥년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 씨 할머니의 가르침이 손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말의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옥년은 그 말을 몸소 증명한 사람이었지요. 한겨울 눈 덮인 산에서 버려진 노파를 외면하지 않았던 선택, 자신의 목숨을 걸고 노파를 구했던 용기,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광가로 향했던 정의로움. 그 모든 것이 옥년을 산골의 가난한 과부에서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옥년이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진정한 가족과 사랑을 얻었다는 것이었지요. 박씨 할머니와 손자는 옥년에게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겨울이 남긴 것은 단순히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보여준 것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